안녕하십니까, 김영규입니다. 오늘은 2-2절 시스템 분석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떤 것을 배웠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오늘 배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기준으로서 정확성, 유지 보수성, 무결성, 사용성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시스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서 수학 분석을 하였습니다. 수학 분석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 분석을 했고요. 결국 SOST, WOWT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 규모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뭐 기능, 시간, 일정, 비용에 관련된 부분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서, 문서화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진도 관리 체크를 하기 위해서 포트 차트와 간트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현상 조사를 통해서 개발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또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경영 정보, 조직 정보, 제약 정보, 경영 정보를 파악을 잘 하고 또한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현 시스템의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개선되고 개발돼야 될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시스템을 또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현상 조사도 하고 위에 배웠던 복습했던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현상 조사하고 목표 설정하고 타당성 분석하고 개발 여부에 대한 진행을 결정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두 번째 슬라이드에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의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쪽은 아무래도 IT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IT를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당연히 IT 쪽 직무이기 때문에 정보 기술 활용 능력, 어, 문제 해결 능력, 결국 이게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어떤 어, 새로운 어떤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발자로서는 코딩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 문제를 정확히 집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은 뭐 시스템 개발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러한 팀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어, 여러분이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개발 계획 2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당성 분석, 아웃소싱, 소프트웨어 공급원, 상용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재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나온 카테고리로 이제 타당성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시스템 개발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개발 진행을 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타당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 도입 추진 이전과 개발 후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당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전보다 좋지 않다고 하면 그건 상당한 문제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결국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어떤 프로젝트 시스템을 개발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는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타당성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요. 회사라는 조직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조직에서 결국은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없다면은 그거는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려야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떤 개발을 해놓고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음,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일정,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데 어, 개발을 시작하면은 뭐 그보다 훨씬 이후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결국 또 의미가 없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따져보고요.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운영이 가능한지, 조직적으로도 개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뭐 운영적인 측면, 계약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당성은 기업의 입장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구축이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로 기술적 타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의 구현 가능성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는 것, 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요건들이 있겠죠. 어떤 응용 분야에 익숙한 어, 시스템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왔나, 뭐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에 익숙한가, 뭐 어떤 특정한 시스템을 개발해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 이러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관이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타당성에 대한 체크를 하는 거고요. 프로젝트 규모는 어떠한가? 프로젝트가 규모가 클수록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내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 그리고 호환성. 현재 개선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것과 문제없이 같이 잘 동작이 될 수가 있는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또 체크를 해야지 개발된 시스템이 호환성 있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음, 형태로 구성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것이 뭐 어려운가? 뭐 이런 타당성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1차적으로 성공과 실패 사례 연구, 이거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합니다. 뭐 어, 주로 이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경영학
그쪽에서 뭐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긴 하지만 저희 이제 개발 쪽 관점에서도 볼 때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접근을 했을 때는 성공을 많이 했고 어떠한 형태로 했을 때는 실패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어, 어떤 모범이 되는 어떤 가이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 그 성공한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실험,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먼저 개발해 보기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번 돌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계를 만드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컴퓨터로 뭔가 그거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도록 동작을 시켜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결과가 잘 나오는지 예상했던 대로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모의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 프로토타이핑은 여러분이 개발 방법론에서 프로토타이핑 개발 방법론을 이미 배웠죠. 먼저 간단하게 뭔가를 만들어 보고 장을 동작한다면 좀 더 디벨롭을 시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간단한 거를 만들어 봤는데도 동작이 어렵다, 동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미리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해서 어,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을 멈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리스크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진행을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사전에 우리가 체크를 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어,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다 보면은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인데요. 중요한 건 무한정 비용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아무리 완성도 높은 것이라고 해도 어, 경제적인 어떠한 타당성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결국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을 때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는 이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나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형이득과 무형이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유형이득은 결국 실질적인 거죠.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업무 처리를 효율한다든가 뭐 등등의 것이 있고요. 무형이득은 기업 이미지를 제고한다든가 홍보 효과라든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어떤 이득의 비용으로서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유형이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바로 무형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 비용이죠. 그래서 시스템 개발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들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결국 유형 비용과 마찬가지로 무형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형 비용은 하드웨어 구입 비용 등의 부대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무형 비용은 개발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의 어떤 장애, 어떤 문제거리들이 전부 다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뭐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또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산정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득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개발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한 체크를 해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결국은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거는 정의를 한번 보면 시스템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효과, 투자 효율성을 평가해 보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어, 경제적 타당성을 하기 위한 분석 비용들은 개발 비용, 연간 운영 비용, 연간 이익, 비용 절감과 매출, 정성적 비용과 이익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떤 비용들과 어떤 결과물에 대한 이득들을 잘 어, 우리가 정의하고 그거를 전부 다 체크해서 우리가 이득이 얼마 되는지를 보는 요소가 결국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죠. 그런 항목들을 아, 잘 계산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으로는 비용 수익 요소 파악을 하고요. 결국 실질적인 비용과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어, 우리가 요소 파악을 하는 거, 이게 비용 수익 요소 파악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 수익 금액 산정. 이런 이제 수익 요소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데 이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IT 전문가나 뭐 사용자 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비용이나 수익의 부분을 잘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연도별 수익 계산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얼마나 이득을 얻어내며 얼마나 비용이 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성 분석 이런 것을 해서 결국은 타당한지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3년에서 5년간의 비용과 수익 예측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뭐 성장률도 적용을 해서 그 비용과 어떤 수익을 체크한다라고 보시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경제적 가치 계산. 예. 이 위에서 구한 요소들을 다 더해서 어, 체크해서 예상 수익을 우리가 비용과 비교해보는 그런 총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결국은 가장 이런 타당성 분석을 할 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중요한 어떤 용어들이 ROI하고 BEP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ROI는 투자 수익률이라고 얘기해서 Return on Investment예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얼마나 수익을 얻었느냐. 즉 투자에 의해서 어두워진 수익률을 계산한 거를 ROI라고 얘기를 하고요. BEP는 이제 Break Even Point라고 손익빈 무점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오래 기간이 걸리나, 즉 시스템이 이익을 내는데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계산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간이죠, 결국.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굉장히 타당성 분석에서 중요하고요. 또 이제 현재 가치라는 용어들이 또 나오는데요. 모든 비용과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거고요. 수익의 현재 가치가 총 비용의 현재 가치를 능가하는지, 결국 현재 가치를 능가해야지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득으로 아까 유형적 이득, 무형적 이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이득의 사항으로서, 즉 유형적 이득은 직접적으로 이제 계량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절감이 됐는지, 그리고 업무의 처리 속도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 처리 속도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5가 걸렸는데 지금 3이 걸렸다. 그러면 그걸 또 비용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나로 계산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판매 기회가 확대돼서 뭐 매출이익의 증가를 가져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유형적 이득을 우리가 이제 계량을 해서 어, 분석을 해야 되고요. 무형적 이득은 이제 간접 효과, 비간접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비계량화 항목으로서 정보의 가용성이 증대됐는지, 즉 정보의 가용성이라는 것은 사용이 요구될 때, 사용자가 요구할 때 한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시스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빈번하게 그게 필요할 때 적재적소의 시간에 딱 사용했는지, 그러한 요구사항을 잘 반영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빠른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정보 처리를 하는데 되게 효율적으로 시간이 더 빨라졌는지 뭐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업무의 정확도가 향상됐는지, 뭐 이전에는 80%의 어떤 정확도였다면 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는 뭐 90% 이상 정확하다. 뭐 이렇게 이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형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무형 이득 항목들은 시스템 개발 제안서 등의 문서에서 기대 효과 등으로 이제 표현을 또 해서 우리가 시스템 개발 계획서에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서 이게 얼마나 타당하고 어, 문제가 없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그 문서를 보고 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 그러한 근거를 보고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시스템 개발 비용으로서는 뭐 유형과 무형이 있다라는 거, 아까도 설명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형 비용은 하드웨어 구입 비용, 그 다음에 노동 비용, 인건비죠.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비용,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타 조직 운영 비용.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의 비용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회식비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운영 비용에 포함이 되고요. 무용 비용은 개발 참여자의 추가 담당 업무 비용, 뭐 여러 가지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비용에 따라 가지고 어, 그런 비용을 산정을 해서 또 뭔가 애드할 수 있겠죠.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영업 손실 같은 것도 이제 무형 비용에 속하는 거고요. 뭐 정성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종업원 사기죠. 뭐 이런 것도 어떤 무형의 비용으로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발 비용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과소 또는 과대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것이 잘못 평가를 해서 프로젝트를 잘못 평가를 해서 어, 지연이 될 경우 그 지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결국은 뭐 손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손실 비용을 어, 개발한 어떤 개발 용역이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어떤 회사로 용역을 줬다. 아니면 정부에서 회사에 용역을 줬는데 그게 지연되면은 그 손실 비용을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일정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섬세하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투자 대비 수익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이고요. 외주업체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개발업체 손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상 어,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잘못 그러니까 외주업체가 평가될 경우에
너무 잘한다. 뭐 여러 가지 그 평가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평가될 때는 입찰에 너무 불리할 수 있는 측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체들은 항상 정확하게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 너무 과소하지도 않고 과대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고 그 제출한 보고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용과 수익 요소에 대해서 또 한번 저장해 놓은 장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이익적인 측면은 매출 증가, 뭐 인건비 절감, IT 비용 절감, 여러 가지 뭐 부품비, 재료비들이 절감되는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비용으로서는 개발팀 뭐 인건비, 그 다음에 외주 컨설팅비, 그 다음에 교육비,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용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으로는 시장 점유율 증가, 그렇죠? 그 다음에 브랜드 인지도 증가. 특히 이 브랜드 인지도 증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진 않죠. 그리고 브랜드 이 인지도 증가가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죠. 평가하기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 매출이 당연히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쨌든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향상되면 결국은 또 그 구매를 할 때 꺼리낌 없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을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비용으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운영팀, 뭐 급여,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소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타당성 분석을 앞에 설명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비용을 정리한 그런 장표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수익을 왼쪽 오른쪽 나눠서 뭐 회계장부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문서 작성을 실질적으로 PM들이 많이 합니다. PM이나 PL들이 좀 작성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비용은 뭐 개발 비용이 있고 운영 비용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얼마다 이런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비용은 일회성으로 서버, 프린터 소프트웨어, 서버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 어떤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정리를 했고 총 163만 2,295원이 들어가는 걸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있죠. 반복적으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 인건비 이런 것들은 18만 5천 원 반복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수익은 매년 5억의 수입이 발생을 하고 6%씩 증가를 한다. 그 다음에 고객 불만 전화 감소가 연간 7만 건 있고, 그 다음에 창고 비용도 연간 뭐 6만 8천 정도 어떤 비용이 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수익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요건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이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비용들은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서버의 가격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여러분. 프린터. 실질적으로 뭐 견적서를 받는다든가 해서 그 계획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엑셀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당해년도에 수익은 없겠죠. 개발 프로젝트를 개발하니까. 그래서 비용이 163만 2,295원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 비용은 서버, 프린터, 소프트웨어, 서버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 그래서 총 어, 들어가는 비용은 뭐예요? 163229만큼 비용이 이제 들어가고요. 이 단위가 천일 겁니다.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뭐 16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뭐 단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렇게 들어가고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매출이 6%씩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 10만, 50만에서 53만 이렇게 증가 56만 1,800 이렇게 증가한 것이 6%씩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거를 4차년도까지 잡아놨고요. 불만 감소는 7만이 연간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매년 그 청구비 절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합계를 내보면은 이만큼씩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영 비용은 매년 든다고 했으니까 어, 그 아까 보면은 운영 비용이 매년 운영 인건비가 4%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또 반영한 거예요. 인건비를. 그래서 인건비는 픽스가 아니라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8만 5천, 18만 9,600, 19만 4,384, 19만 9,359 이만큼의 비용이 매년 1차년도,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 빼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이제 해본 거죠. 여기서 해봤더니 당해년도야 당연히 손실이죠. 투자를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1차년도에는 뭐 수익 빼기 비용을 빼보니까 45만 3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당해년도에 손실 난 거에 플러스로 뭐 됐으니까 더해보면은 이제 손익이 어때요? 줄어들었죠. 당해년도 손실분이 어느 정도 메꿔지고 이렇게 해서 4차년도에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33만 8,670이라고. 그래서 4년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투자한 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 3년 반 정도면은 브레이크 이븐이 될 수 일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익률 개선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4차년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비용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적 타당성 분석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개발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결국 프로젝트 관리자, 고위 경영층, 사용자 등 밸류 체인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와 전략적으로 잘 맞게끔 우리가 정렬시켜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면 또 사용자가 얼마나 잘 쓸 수 있을지 개발을 멋지게 해놨는데 사용자가 안 쓴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조직에서 진행 중인 운영이 얼마나 잘 융합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적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한 대상은 이런 밸류 체인들, 즉 프로젝트 관리자, 사용자, 조직 내의 관리자 분들과 이야기를 잘 나눈 다음에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즉 사용자들은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불편했던 사항, 요구할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잘 계획을 프로젝트 관리자가 하고 이러한 사용자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일정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갑니다를 조직 내의 관리자들한테 설득을 해야지만 그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밸류 체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 착수 및 진행, 일정, 뭐 자원 할당,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비용 계산도 하고요. 사용자는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참여를 하고 작업에 간섭도 하고 시스템 사용성 테스트도 하고요. 조직 내의 관리자는 프로젝트 자금 조달, 사용자 격려, 결과에 관심을 가지도록 전체적으로 조직적 타당성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비용 산정 부분인데요. 개발 비용 산정은 결국은 아까 우리가 엑셀 파일에 봤듯이 뭐 엔지니어 비용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계획서를 다 작성할 때 들어가는 요소들입니다. 물론 그게 100% 정확하진 않다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영층이나 고객에게 보여주고 고객이 비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해봐도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새로운 요소 없던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 비용 산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개발 비용 산정은 불확실한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요.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 위한 다양한 산정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가에 의한 감정, 그 가격 감정 평가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 비용 산정 요소로서는 프로젝트 자체 요인, 난이도, 크기, 어떤 신뢰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자원 요소에 따라 또 달라지죠. 개발할 사람들, 프로그래머, 하드웨어 개발 지원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산성 요소,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또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의 능력이나 개발 기간에 따라서 이게 생산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중요하고요. 개발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하향식, 전문가의 감정 하는 방법과 델파이식. 델파이식이라는 걸 이따 배우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향식, 프로그램 줄수를 체크를 해서 비용이 얼마 된다.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발 단계별 인원수, MM이라고 하죠. 멤버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또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코코모 모델이나 푼남, 그 다음에 기능 점수 모델 등을 이용을 해서 또 개발 산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걸로 산정한다고 해서 100%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없지만 어, 그래도 가장 가깝게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하는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떠한 산정법을 어떠한 프로젝트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것도 또 찾아내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 개발 비용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결국 프로젝트 자체 요소, 프로젝트가 얼마나 복잡한지, 시스템이 얼마나 큰지, 신뢰도가 얼마나 요구되는지, 그 다음에 투입 자원 요소죠. 인적 자원, 하드웨어 자원. 인적 자원이 굉장히 고급일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 거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산성은 개발자의 능력과 자질, 개발 기간. 그래서 결국 난이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음,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 순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생산성은 뭐 프로그래머의 능력에 따라서는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산정하기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연봉을 5배 주는 건 아니죠.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서 생산성 부분도 효과적으로 프로젝트가 달성할 수 있게 계획을 짜야 되고요. 어, 어쨌든 이러한 그 개발 단계별 프로젝트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의 기술자들을 적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고급 기술자만 특급을 써서 개발을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밸런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프로젝트 매니저, 뭐 시스템 분석가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시스템의 개발 비용 산정 방법으로서 이제 하향식 산정 방법을 이야기해 보면 하향식 산정 방법은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개발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인력, 시스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을 거시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엑스퍼트 저지먼트, 전문가 감정이나 델파이 지식을 이용을 해서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전문가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개발 전문가의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감정적 산정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겠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해 봤기 때문에 이 경험을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급한 예산 산정과 입찰 참여에 아주 유용하고요. 개인적 견해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아무리 전문가가 여럿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가의 수준도 다르고 물론 어느 정도 이상의 레벨 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개인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어, 좀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파이식 산정법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개발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발 비용을 즉 전문가 감정을 해서 조정자가 한 명 있어서 조종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견 일치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어,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이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감정 산정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거죠. 그래서 의견 일치 또는 근접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어, 우리가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델파이식 방법은 전문가 산정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결국 이러한 단계로서 이 슬라이드에 보는 단계로서 우리가 비용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개발 비용을 산정하죠. 그래서 비용을 체크해서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기준으로 조정자가 체크를 해보죠. 막 편차가 되게 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 좀 잘못된 것 같까 동의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그 동의된 부분을 좀 이제 없애든가 잘못된 부분을 없애든가 해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비용을 음, 제시하고 의견 일치를 봐서 개발 비용을 산정하거나 그게 잘 일치가 안 된다 그럼 다시 돌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시 개발 비용을 산정하고 또 체크를 해보고 어, 뭐에 근접해 하나에 근접해 있다고 그러면 문제 없으니까 의견일치를 보고 끝내는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법이 델파이식 기법입니다. 그리고 상향식 산정 방법으로는 업무 분류 구조의 각 구성 요소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이를 집계하는 방법입니다. 즉 WBS를 가지고 WBS라는 것이 뭐 요구사항 분석, 설계, 코딩, 테스트 이런 단계에 실제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어, 그 요소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나온 결과물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그런 거를 하는 방법으로서 코딩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얼마만의 기간이 몇 사람이 들어가느냐, 가장 많이 또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바로 상향식 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뭐 세 가지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상하향식 산정 기법에서 불확실성과 수동성을 계산한 방법으로
정해진 공식에 필요한 인수를 입력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코코모 모델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코드의 라인에 따른 개발 유형 산정 방법입니다.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풋납 모델은 SDLC 소프트웨어 디벨롭 라이프 사이클 전주기 동안 사용될 노력의 분포를 예상해서 우리가 어,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 점수 모델은 소프트웨어의 기능별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어려운 개발 요소가 있다. 그거에 좀 가중치를 좀 더 줘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산정 방법으로는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개발을 할 때 적용을 다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들을 다 해봤는데 뭐 그렇게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요 앞에서 얘기한 상향식 산정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델파인식 기법은 어, 실질적으로 어떤 개발자들이 그 일정을 짤 때 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이 개발자들과 어떤 디스커션을 나누기 위해서 산정을 해서 어, 어떤 일정에 대한 음, 미스매치를 극복해 나가려는 방법으로 델파이 기법을 좀 많이 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타당성 분석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WS 기반으로 어, 비용 산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렇게 세부적으로 WBS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나누고 우리가 여기에 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결국은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해야 될 활동에 대해서 이 테이블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그 아이템들에 대해서 정의를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하면은 그 정의에서 여러 가지 또 세부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각 단계마다 어떤 문서나 활동들을 정리를 했을 때 타당성 분석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노임 단가인데요. 이거는 예전 자료입니다. 어, 2017년 기준인데요. 어,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인건비입니다. 하루 인건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술사가 평균 임금이 시간당 인건비예요. 56,000원, 6만 원. 그리고 한 달 8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94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요즘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거보다는 더 높은 걸로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임금이야 벌써 이거는 2017년도 자료니까 더 올라갔고요.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 뭐 키사라든가 이런데 여러분이 정부 고시에 대한 문서를 찾아보면은 실질적으로 노임 단가라는 거를 볼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거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게 100% 정확하진 않고요. 어떤 뭐 사람들은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표는 뭐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이제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이제 초급 기술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 자격 취등하고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일정 기간을 갖추고 근무한 사람이 이제 중급 기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기술자 취득 후 3년 이상이면 고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이면 특급 기술자. 그 다음에 기술사는 여러분 이제 기술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네, 이거를 따면
기술사가 돼서 결국 이러한 등급표와 등급 기준, 뭐 자격증에 따라 가지고 대우받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